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그 말대로 행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과연 이 같은 태도가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지지율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한동훈 장관의 기습 발표 이후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심지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연일 정부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모든 지지 기반을 상실한 것일까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최근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에 도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태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실패하고 집권 여당 대표로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3% 하락한 28%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4.15 총선 참패 직후보다도 낮은 수치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지지율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으며 대구와 경북 지역과 보수층의 지지율도 눈에 띄게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53%로 보수의 핵심 지지층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보수층의 기대를 저버린 그는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최근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당 지지율이 함께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20%를 기록했으며 한 대표 역시 여러 사안에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결과물을 내지 못해 지지층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정은은 한동훈이 목소리는 크지만 대통령실에서 무시당하고 있어 말발이 안 먹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마저도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은 과거 대북 굴종 외교의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지지율을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기대했던 만큼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와 국민의힘 모두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역풍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과연 앞으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 모두에게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지지율 회복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위기를 맞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동훈은 정말 정치적 계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것일까요?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도보 순찰 공개 행보에 대한 논란이 심상치 않은데 국민의힘 조경택 의원마저 왜 가셨는지 모르겠다며 공개적으로 의문을 표했습니다. 경찰이나 행안부 장관이 갈 만한 자리라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당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조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대중의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언론이 지적한 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메시지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폐지됐던 이 부속실은 지난 7월에 다시 부활했죠.
이 결정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더 흥미로운 건 24일에 열릴 예정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이미 지난 6일 수사심의가 열려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열리는 걸까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아닌 최재형 목사의 혐의가 논의될 예정인데 두 사람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명품백을 주고받은 이들의 관계가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요? 이 사건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나머지 혐의들은 사실상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파생된 부차적인 사안으로 이번에 다루는 최재형 목사의 사건도 실상은 김건희 수사심의 시즌 2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를 굳이 나눠서 진행한 것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최재형 목사는 즉시 수사심의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최 목사를 제외하고 김건희 여사 혐의만 수사심의에 올렸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소집할 수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결국 수사심의는 김 여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고 무혐의 처분이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 후인 9일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보위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같은 쟁점이 다시 논의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사건을 나눠서 다룬 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된 셈인데 과연 이 수사심의 시즌2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이번 사건의 흐름을 보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려 했던 것이 결국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된 건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검찰이 미룰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를 직권으로 소집했을 때 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한 번에 다루지 않았을까요? 최 목사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재율 변호사 역시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론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새로 열리는 수사심의에서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행위가 청탁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고 이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할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검은 심각한 곤혹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 본인은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청탁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또 한 번 법의 심판을 피해갈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결코 억지가 아니라는 의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에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검찰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국민들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통령실이 정말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고 국민이 이미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지금과 같은 행보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해도 너무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항상 올바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지지를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